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이번에 있었던 간부 있죠? 네, 간부 경위공채 시험 이제 해설 강의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총평을 해본다면 여러분 간부 시험에서 경찰학이 쉽게 나온 적은 찾아보기 힘들죠. 우리가 개편되고 나서 경찰학이 좀 쉽게 나온 게 제일 첫 번째 시험 2022년도 시험 있죠. 그때는 간부 시험이 좀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다 어려웠죠. 다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번도 쉽지는 않았죠. 쉽지는 않았는데 이제 문제는 다른 때에 비해서 작년, 그제작년 그때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풀기가 그나마 괜찮았다.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물론 어려웠지만. 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박스 문제들, 개수형 문제가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채용시험은 개수형을 내진 않거든요, 잘. 그러니까 개수형 나오더라도 올해 2025년 1차 채용시험에서는 개수형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는데, 간부시험에는 여전히 개수 문제가 좀 많이 내죠. 그러니까 가장 좀 안 좋은 출제가 개수형이거든요. 그거는 수험생들을 그냥 죽이는 문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부시험은 개수형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이제 조금 우리 간부시험을 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해설 같은 것도 따로 또 총평 같은 것도 우리 카페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뭐 그런 것들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1번이 이제 개수형인데 여러분들이 나부터 마까지는 이제 이거는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 때문이죠. 가는 처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이게 이제 뭐 성함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떤 교수님 책에 있는 지문입니다. 어떤 대학 교수님 책에 있는 지문인데 이걸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도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지만 프랑스의 경찰교육 해가지고 쭉 있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나머지 뭐 나라든가 다라마는 이거는 뭐 틀리면 안 되는 지문이죠. 늘 다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특별하게 뭐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나를 잠깐 보시면 독일에서 경찰국가 시대죠. 경찰국가 시대가 바로 절대주의 국가잖아. 뭐 그때는 경찰이 무슨 행정만입니까? 내무행정만이죠. 그럼 내무니까 뭐는 외교, 외무, 군사, 재무, 사법은 경찰에 포함된다. 경찰 제외된다. 제외될 때 되잖아. 그게 그 얘기죠. 나가. 그리고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을 통해서 소극적 개념이 확인된 거 맞죠? 그죠? 1882년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에서 확립됐잖아요. 그리고 바로 위에 독일에서 그 여러 가지 우리 법 배웠죠. 법 배웠는데 소극적 위험 방지를 맨 처음에 명문화시킨 게 1794년에 프로이센 일반 안트법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히 제가 할 건 없는 것 같고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출문제를 뭐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요. 틀린 거 중심으로 잠깐 빨리빨리 치고 나갈게요. 자, 2번은 여러분께서 제대로 안 읽었다가는 낚시에 걸리기 쉬운 문제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자, 2번을 볼게요.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있죠. 아시죠?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의 구별은 경찰에 의해서 보호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한 거 맞아요. 맞죠? 그런데 고등경찰에는 사상 언론의 자유에 관한 정보 수집과 단속까진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 교통의 안전, 풍속 유지는 고등경찰입니까? 이거는 보통경찰입니까? 보통경찰이죠. 그잖아요. 지금 현재 교통안전, 이게 무슨 고등경찰 문제가 아니지. 그거는 보통경찰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경찰은요, 사상, 종교,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보 수집 단속과 같은 이런 국가 존립과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행하는 활동이에요. 근데 교통의 안전과 풍속유지, 범죄 예방 진압 이런 것들은 보통경찰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X입니다.
됐죠? 그래서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면 그냥 훅 속아 넘어가기 쉬운 지문이었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경찰 임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공공의 안녕이라는 말을 공부하고요. 공공 질서라는 말을 공부했던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공공 질서는, 자, 질문. 불문, 성문 규범의 총체입니까? 공공 질서는 불문 규범의 총체입니까? 불문이라 그랬죠. 우리가 공동생활하기 때문에 많은 구성을 지켜야 되는,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성문법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켜야 되는 걸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공공 질서다. 이렇게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이 공공 질서의 사용 가능 분야는 확대됩니까?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까? 축소되고 있었죠. 그죠? 자, 왜냐하면 불문 규범이 뭐 되다 보니까 성문화 되다 보니까 이게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적입니까? 시대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 유동적입니까? 상대적이고 유동적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였냐면 우리나라는 불문법이 원칙인 나라예요. 성문법이 원칙인 나라예요. 성문법이 원칙인 나라잖아. 근데 우리는 성문법이 원칙인데 불문 규범인데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성문법이 원칙이기 때문에 성문법 중에서 가장 높은 게 헌법이죠. 그러니까 얘는 엄격한 합헌성을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엄격한 합헌성. 그리고 제한적 사용을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함부로 행사하면 안 되고. 따라서 얘가 엄격한 합헌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얘야 불문규범 여기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공공의 안녕은 저 뒤에 공공 질서보다 엄격한 합헌성을 요구받는다. 아니지. 여기 보세요. 여기가 엄격한 합헌성 요구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잘못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번이 지금 잘못됐다. 아시겠죠? 나머지 것들은 뭐 틀릴 만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번은 아까 1번 문제는 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헷갈렸을 거고요. 근데 2번과 3번은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경찰청과 시도청의 인권위원회 그냥 전형적인 문제예요. 자, 첫 번째가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소속의 의결기구다? 아니죠. 아니,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경찰청 안에 있는 거 아니면 경찰청에 있는 자문기관이잖아요. 국가경찰위원회 소속도 아니고 경찰청에 있는 거니까 잘못됐고. 그 다음에 나는 맞죠. 그 다음에 당연직위원은 경찰청은 누가 당연직위원입니까? 감사관. 시도청은 누구야? 청문감사 인권담당관. 그러니까 청과 시도청 모두 다 청문감사 인권담당관이 아니잖아요. 경찰청은 감사관이잖아.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요.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죠. 그리고 위촉위원은 몇 차례? 2차례. 2차례만.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맞고요. 봐보세요.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장 또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이 아니죠. 재적위원 얼마? 3분의 1 이상이잖아요. 3분의 1 이상. 늘 봤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맞는 거니까 나와 마 이렇게 2개가 맞는 거 아시겠죠? 3개가 잘못돼. 이거는 뭐 틀리면 안 되는 문제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셔가지고 코엔과 펠트버그의 경찰활동 기준 및 사회계약론에 의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이 지문은요 아마도 가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한데 한번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간부 학생들은 자,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 보세요.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사람들이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홉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로크라는 사람이 있었고 루소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홉스, 로크, 루소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로크라는 사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로크에 하면요. 국가가 생기기 이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연 상태라 그래요. 자, 그럼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자연 상태는 자유는 지금에 비해서 자유가 적었습니까? 자연 상태가 자유가 훨씬 더 많았습니까? 많았죠. 근데요, 안전은요, 언제 더 안전해요? 자연 상태 때 안전합니까? 지금이 더 안전합니까? 지금이 더 안전하잖아. 그러니까 자유는 있는데 안전이 결여된 상태가 자연 상태예요. 그러면 이 당시 살던 사람들은 자유는 있는데 하루하루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 상태를 유지하자, 자연 상태를 멈추자. 그래서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자 이거 아닙니까?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국가한테 국민의 뭘 보장해달라? 안전을 좀 보장해달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국가예요. 국가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의 안전보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요, 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연 상태는 국가가 있기 전이죠. 근데 자연 상태에도 완전하게 무질서 있겠습니까? 자연 상태에도 나름대로 질서는 있었겠습니까?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도 이 당시에도 무슨 법은 있었다? 자연법은 있었던 거예요. 자연법. 자연 상태에 있는 법이 자연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도 우리가 아무리 국가는 없지만 이런 건 지키자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요. 그게 자연법이야. 이 사람들은 자연법의 제한은 받았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연법의 제한을 받긴 받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자연법을 위반했다고 합시다. 그 위반하면 그 사람을 처벌하는 공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위반하면 그만이지 뭐. 자연법에 있었지만 지금처럼 힘 있는 사람이 법을 위반하면 지금은 힘 있다고 해도 처벌되잖아. 근데 그때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정리해 봅시다. 로크의 자연 상태에서 힘이 없는 개인은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이 결여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근데 자연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그 당시에도 자연법은 있었다고요? 있었다고요. 근데 있긴 있었는데 이제 뭔가 어떤 합의된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누가 자연법을 위반해도 처벌하거나 이런 기관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안한 거지. 그래서 자연법이 있었다는 거 때문에 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루소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연 상태에도 평화롭고 정의가 지배하고 목가적인 상태라 그랬어요. 초기에. 근데 사회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좀 불안해진다는 거야. 불안해진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국가를 만들자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요. 이 사람은 홉스라든가 로크라는 사람은 군주제를 주장해요. 군주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군주, 이 사람은 제한군주를 주장하는데 루소는 이 두 사람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하냐면 자연 상태를 끝내는데 이 시민들 있죠. 시민들의 의지의 총합을 무슨 의지라고 표현한다? 일반 의지. 그래서 일반 의지를 모아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시민들이 직접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군주제를 부정한 사람이야. 시민들의 의지의 총합, 일반 의지를 모아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하자. 이런 걸 주장했던 사람이 루소예요. 그러니까 루소라는 사람은 일반 의지가 나와요. 읽어볼게요. 루소는
일반 의지의 표현인 법을 통해서 인간의 자율권 및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조금 제대로 안 봤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쉽습니다. 다, 그 다음에 라, 너무 많이 봤던 거잖아요. 많이 봤던 거고, 볼게요.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 뭐야? 공공의 신뢰잖아. 접근이 아니고 신뢰죠. 그래서 잘못됐고, 그리고 협동은요, 다른 기관과 외부적 협동도 중요하지만 경찰끼리 내부적 협동도 중요하잖아요. 둘 다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는 맞겠죠. 그래서 결론은 가와 마, 이 두 개가 잘못된 거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5번도 개수형 문제다 보니까 가 때문에 조금 애매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답은 고르기 쉽죠. 우리 얘기했죠. 자, 보세요. 질문할게요. 이런 미국에서 도시경찰의 시초가 어디예요? 보스턴시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면 주경찰의 시초가 어디입니까? 텍사스 레인저. 따라서 마지막에 미국의 지나친 지방 분권화와 정치적 영향으로 효과적인 범죄 대처가 불가능해지자 1835년 최초의 주경찰로 펜실베니아가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텍사스 레인저잖아요. 이건 했던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어렵진 않고, 그 다음에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을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실질적 의미 경찰은 우리가 뭘 보고 실질적 의미 경찰이라 그래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에 기초한다? 일반 통치권에 기초해요. 그래서 명령하고 강제하는 거라고 너무 많이 봤죠. 근데 문제가 이거 배우셨죠? 의원경찰과 무슨 경찰? 법정경찰. 그러면 의원경찰하고 법정경찰은 일반이었습니까? 얘는 특별한 겁니까? 특별한 거였죠? 특별 내부 질서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의원경찰, 법정경찰은 무슨 의미에 들어갈 수 없다? 실제로는 들어갈 수 없겠죠. 또 하나. 의원경찰은 누가 갖고 있어요? 국회의장이 갖고 있잖아요. 법정경찰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재판장 갖고 있죠. 그러면 국회의장이나 재판장이 경찰 아니잖아요. 그럼 경찰이 아니니까 무슨 의미에도 안 들어가? 형식도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의원경찰과 법정경찰은 형식도 아니고 실질도 아니야, 둘 다. 그죠? 그래서 3번 보십시오. 법정경찰은 형식적 의미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이 모두 해당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습니다. 너무 쉬워요, 얘도. 그 다음에 8번 가보시면, 자, 8번도 우리 이거 기억나십니까? 자, 외교관과 외교 신서사가 있었고요. 영사 신서사가 있고 영사관원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두 개는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이고 이 두 개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내용을 보면은 이 세 사람은요 이렇게 돼 있죠.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안 당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누구는 아니었어. 영사관은 아니었잖아. 영사관원은 그렇게 안 돼 있어. 뭐라고 돼 있냐면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 권한 있는 사법당국에 의한 결정에 따른 걸 제외하고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체포구속 안 당한다 이렇게 돼요. 그럼 한마디로 중대한 범죄라면 재판도 회부되기 전에 체포구속할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르다.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외교관과 영사관원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금도 당하지 않는 이게 맞는 것은 이 세 사람이 맞는 거야. 영사관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잘못된 거 많이 보셨고, 그리고 9번 경찰행정의 특수성 해가지고 채용에도 나왔고, 그리고 그 간부시험 승진시험에도 얘가 나왔었죠, 올해. 그리고 간부에 나왔는데 기동성 이거는 쉬우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 되겠죠. 더 자세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해설 달아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올려드릴 테니 거기서 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도 채용에서 늘 했던 얘기죠. 보시면 시험원의 부패와 관련된 미끄러운 경사로라는 용어 썼죠, 시험원이. 근데 질문, 작은 오이는 부패예요, 부패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부패에 해당하는 작은 오이, 잘못된 거 아시겠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오이를 허용하면 나중에 미끄러운 경사로 타고 내려와서 크게 부패가 된다는 이론이니까.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거잖아.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마도 4번을 잘 안 보죠. 처음 보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한 번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1번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10문제 정도를 풀어봤는데 1번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5번이 가 때문에 좀 그렇고, 이거 두 개를, 이거는 조금 이제 개수형이다 보니까 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도 너무나 뻔하죠. 4번 볼까요? 공직자 등은 초과사례, 우리가 공직자 등이 외부 강의하고 초과사례금 받으면 그거를, 자, 초과사례금 받았으면 안날로부터 이틀 이내 뭐합니까? 이틀 이내 서면으로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두 들어가면 안 되죠. 또 하나 그 앞에 받은 날부터가 아니고 받은 사실 안날부터야. 거기도 잘못됐어요. 안날부터 2일 이내 문서로 신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두 군데가. 그 다음에 이제 12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죠. 12번은 한국경찰 역사를 간부시험은요, 우리가 보세요. 채용시험은 1894년 이후부터밖에 안 나와. 근데 간부는 뭐 조선시대 또 내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채용학생들은요, 안 봐도 될 문제입니다. 채용학생은 안 봐도 되니까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 3번에 이제 3번이 오가통이라고 있죠. 오가통 제도의 목적은 상호 감시 및 예방경찰 효과를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5가구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서로 감시하고 예방하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거는요, 국가의에서 강제로 조직된 국가 조직이다. 아닙니다. 이 오가통 제도는요, 조선시대 최하위 지방 조직으로, 지방자치 조직이에요. 지방조직입니다. 지방자치. 국가조직이 아니지. 그래서 지방자치 조직으로 오가통 제도의 목적은요, 호족, 호구를 명백히 하고 상호 감시, 부조 및 예방경찰 있죠? 이런 효과를 가져오려고 만든 거래요. 지방자치 조직이야. 아시겠죠? 국가조직이 아니고. 그래서 3번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12번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은요, 13번은 여러분 치안국 시대죠. 치안국 시대가 언제부터입니까? 1948년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죠. 그때 경찰이 치안국이 만들어져요. 내무부 치안국이. 그리고 얘가 74년도 12월 24일 날 치안본부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치안국 시대는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기까지. 이거 관련해서 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것부터 봅시다. 이번에 1953년도에 경직법 만들어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그리고 1966년에 윤리영장도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69년도에 경공법도 맞잖아요. 이 세 개는 알잖아요. 근데 이제 1번을 처음 봐. 1번이 효전이 철도경찰대라는 건 처음 보잖아. 우리가 공부 안 했어, 이거는. 근데 이 철도경찰대는요, 53년도에 해체됩니다. 철도경찰대를 해체하고 그 업무를 경비과로 이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본 적이 없어. 근데 나머지를 봤기 때문에 이거는 좀 속어법으로 좀 풀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됐죠? 나머지가 맞으니까 답은 1번입니다. 해체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책임의 원칙 가볼게요. 우리가 책임의 원칙은 누구한테 경찰권을 발동한다?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이야기한 그 책임 있는 자한테 발동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책임은요, 고의과실 유무, 의사능력, 행위능력 이런 거 따지 안 따져? 안 따지잖아. 그런 거 없어도 그 사람 때문에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침해됐다는 그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는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예외적으로 책임 없는 제3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었죠. 그러면 책임 없는 제3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하려면 법의 근거가 없어도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법의 근거가 없어도 된다. 이것 때문에 X지. 법의 근거 있어야 돼. 물론 제3자한테 책임 없는 자한테 경찰권 발동한 긴급권에 일반법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런데 개별법에 있고 개별법 근거가 있어야 활동이 있는 거니까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자 등 정당한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상태 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제가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내가 물건의 주인이에요. 근데요, A라는 놈이 내 물건을 훔쳐갔어요. 도둑놈이.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물건은 도둑놈이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도둑놈이 관리하고 있는 물건의 상태로 위험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물건 주인 나만 상태 책임자가 됩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도둑놈이 됩니까? 도둑놈이 되겠지. 걔가 지금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권원자만 상태 책임지는 거예요. 정당한 권원자가 아닌 놈도 상태 책임지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그 얘기. 그래서 소유권자 등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도 상태 책임자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다고요. 걔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 다 맞잖아요. 그래서 나와 다 2개가 지금 잘못됐고 3개가 맞고 이렇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간부 학생들한테는.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질문.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수사 지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게 무슨 사건이라면,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이라면 직접입니까? 수사본부장을 통해서입니까? 통해서 할 수 있었잖아. 기억나시죠? 그건 배웠죠. 근데 만약에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이어서 만약에 수사본부장을 통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들어갔어. 그러면 그때 경찰청장은 들어갔으면 누구한테 이거를 보고해야 돼요? 누구한테? 국가경찰위원회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에 국회 소감상임위원회가 아닌 거 아시겠죠? 누구라고요? 국가경찰위원회예요. 이것도 많이 봤던 얘기잖아. 그래서 2번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나머지는 맞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 갑니다. 자, 16번도 마찬가지 보세요. 참 경찰스러운 문제죠. 보세요. 자, 이건 아시죠? 국가경찰위원회가 뭔가를 의결을 냈습니다. 근데 의결 내용이 만약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야, 니네 다시 한번 해. 제의 요구권자가 누구예요? 행안부 장관이 여기다가 제의 요구를,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제의 요구를 해야 된다예요.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다요? 뭐요? 할 수 있다지. 해야 된다가 아니거든요. 그걸 또 바꿔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 의결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의를 요구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때 제의 요구는요, 국가경찰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며칠 이내 하라고요? 10일 이내 해야 되잖아. 그러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제의 요구를 받으면 며칠 이내 다시 의결해야 돼? 며칠 이내 의결합니까? 7일 이내 의결하는 거 아시겠죠? 거기까지. 일단 여기는 제의 요구해야 된다 때문에 X.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7번. 다른 건 모르더라도 쉽잖아. 2번.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몇 년 이내 전부 금지. 원칙 1년이잖아요. 1년. 1년이죠. 근데 그게 감사 담당한다면 몇 년? 2년이죠. 일반이니까 1년이죠. 2년이 아니고 1년입니다. 쉽죠. 나머지는 모르더라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이 이제 조금 조심할 부분이거든요. 자, 보세요. 보호 조치를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경찰이 순찰을 돌다가 뭐 술 취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으로서 자기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호 조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호 조치가 필요한 사람인가를 누가 판단합니까? 경찰관이 판단하겠죠. 자, 그때 갑니다. 보호 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사회의 일반적인 평균인 기준입니까? 우리 경찰 평균입니까? 누구 기준이다? 일반인 평균이 아니고 우리 경찰 공무원 평균이에요. 그래서 판례인데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 평균인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판단은 보호 조치의 취지야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면 아니 되며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 피구호자를 보호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으면 보호 조치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거는 봤던 거. 그래서 앞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판례 원문을 좀 바꾼 문제예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간부 시험은 좀 있어요. 이런 식의 문제가. 그래서 사회 평균인이 아니고 경찰관 평균인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X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틀린 거 중심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19번도 이거는 쉽죠. 마지막 4번을 볼게요. 우리가 경고나 제지가 있죠. 자, 경고나 제지는 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할 때죠. 법조문상으로는요, 범죄가 일어난 게 아니고 목전에 지금 이럴 때 경고 제지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판례는요, 반드시 꼭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만 경고 제지할 수 있는 거예요. 범죄가 진행 중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판례가. 따라서 저 뒤에 보시면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중에는 진압을 위해서 행할 수 없다. OX, X. 판례 이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법조문상으로는 범죄가 일어나기 목전에 행한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범죄가 일어난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겁니다. 나머지는 뭐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은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을 잘 하시, 문제를 좀 적응을 키우셔야 되는데 법이 뭐예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에요. 위헌방지를 위한 출입이라고요. 자, 그럼 한번 기억 한번 해볼까요? 조심하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가 A라는 사람의 건물인데 이쪽에서 112 신고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무슨 사고 났다고. 그럼 이제 경찰들이 출동을 했겠죠? 그럼 출동한 이제 들어간 경찰들은요, 당연히 여기에 이제 신고받았으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요, 여기서 거부하고 방해하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럼 질문, 못 들어오게 하면 얼마예요? 일일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을 못 들어오게 하면
300만 원이야 과태료 맞죠, 그죠? 근데요, 이거 무슨 법에 써 있어요? 경직법에 있어 이게? 아니잖아. 무슨 법이야? 112 신고, 운영 및 처리 관한 법률이잖아. 거기서 나오잖아 이게. 경직법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경직법 문제예요. 근데 마지막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토지, 건물, 배차, 출입을 거부, 방해한 자는 경직법에는 300만의 과태료라는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 게 경직법. 경직법은 저 마지막에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해서 우리 국민에 해를 끼치면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0만의 벌금, 그거밖에 없잖아, 처벌은. 그러니까 이거는 비슷한 거는 일일이 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 거지 이 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21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1번이 사례 문제인데, 지금 이제 우리 조교 애들이 앞에서 듣고 있거든요. 자, 풀었어? 몇 번? 왜 3번이야? 자, 보세요. 이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를 이제 좀 사례화 시킨 거거든요. 5조를 한번 볼게요. 5조가 이렇게 돼 있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등 위험한 사태가 터지면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었죠, 그죠? 다음 조치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 할 수 있다? 경고할 수 있잖아요, 경고. 두 번째가 억류나 뭐예요? 피난 조치할 수 있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위해, 방지 조치를 하거나 상대방한테 하라고 할 수도 있었잖아요. 이거 기억납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도 경고는 누구한테 경고합니까? 누구한테 경고한다고 돼 있어? 그 장소에 모인 사람, 그리고 사물의 누구? 관리자. 그 밖에 관계인 있죠. 관계인에게 경고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조심하셔야 돼요. 억류피난은 누구를 억류피난합니까? 특히 긴급을 요할 때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억류나 피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는요. 그 장소에 여기도 모인 사람, 그 다음에 사물의 관리자, 그리고 관계인입니다. 여기 똑같이 관계인에게 위해 방지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경찰관이. 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사례가 지역 주민 갑이 대형 쇼핑몰 4층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같은 층에 있던 사람들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보세요. 해당 건물에 있는 사람들한테 경고. 그러면 해당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장소에 모인 사람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이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흉기 난동을 부리는 갑을 필요한 억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억류나 피난은 누구를 억류 피난시켜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여러분 거기 갑은요,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지 갑이 이 사람 아니잖아요. 갑이 이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해를 입을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요 필요한 돈에 억류나 피난이 안 돼. 아시겠죠?
조문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는 잘못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억류나 피난 대상자는 누구라고요? 위해를 입을 우러가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위해를 입을 우러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잘못됐어. 그 다음에 4층에 있는 사람들, 여기 보세요. 4층에 있는 사람들은 위해를 입을 우려가는 사람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대로 있으면 피해 입을 수 있어요. 흉기. 그러니까 이건 맞게 피난 맞죠? 그 다음에 쇼핑몰 관리자에게 사람들이 4층에 진입하지 않도록 유도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거를 상대방한테 하라고 할 수도 있고 경찰이 직접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사물의 관리자. 그럼 당연히 그 쇼핑몰의 관리자한테 진입 못하게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쇼핑몰 손님한테 직접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따라서 결론은요. 나만 잘못됐고 나머지는 다 맞는 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이걸 물어보는 문제야. 특히 조심할 건 위해를 입을 오류가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뭐라고요? 억류나 피난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겠죠. 그 다음에 22번은요. 이건 뭐 너무 단순합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경찰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을 쐈는데 상대방이 잘못 맞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경찰이 형사사건에서는 무죄가 났거든요. 무죄가 나면 민사 책임은 없습니까? 민사 책임은 따로 따집니까? 따로 따져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2번 볼게요. 경찰관이 총기 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 OX, X. 형사사건 무죄여도 민사책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잘못됐고,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까지를 우리가 보면은요. 그렇게 제가 볼 때 1번, 그 다음에 아까 봤던 5번 정도, 그리고 아까 나왔던 한국경찰 12번, 그죠? 이 정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뭐 18번도 조금 조금 고려돼야 되겠지만, 이것들을 빼면은요, 지금까지 뭐 그렇게 막 엄청 어렵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려워요. 개수형 문제니까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예전 시험에 비해서는 그나마 풀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번이, 저는 23번 같은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런 게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23번을 보시면, 자 보세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 착용 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 착용 기록장치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합니다. 그죠? 자, 이런 게 참 문제가 어려운데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 첫 번째가 경찰관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직후 또는 증거 보존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경우로서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 착용 기록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가 잘못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잘못됐냐면요. 여러분 밑에 거기 해설을 보세요. 해설 보시면 경지 10조 5에 한번 읽어봅시다. 10조 5의 1항이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착용 기록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시겠죠? 근데 2호 보세요. 2호가 뭐예요? 범죄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그 다음 조심. 다음 강목의 요건을 뭐예요? 다음 강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 모두. 그럼 여러분들, 나 하나만 갖추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가와 나 둘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갖춰야 돼요. 그럼 보세요. 가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일 것, 그리고
증거 보존 필요성, 긴급성 있어.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요.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법에 둘 다 갖추래. 그럼 지문 가볼까요? 경찰관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직후 또는 증거 보존 필요성 및 긴급성 이래입니까? 또는이 아니고 둘 다 갖춰야 돼. 둘 다 갖춰야 돼. 또는은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범죄 수사위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직후일 것 그리고 증거 보존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것 아시겠죠? 이렇게 둘 다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갖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 잘못된 거예요. 어렵죠. 이건 어려워요. 이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지체 없이 뭐 그거 전송한다니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도 많이 할 다는 며칠입니까? 30일이죠? 30일이니까 뭐 이것도 알 것이고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라야. 이런 게 경감부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라가 참 이런 것도 어렵죠. 어려운데 우리가 잘 안 보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경찰 착용 기록 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이렇게까지 막 깊이 들어가서 내버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경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옛날에 이 경찰 착용 기록 장치 조문이 들어오기 전부터 경찰들은 자기가 직접 뭐 해서 구매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그 전부터. 그래서 개별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신체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 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 장치를 시도청 또는 지방해양청에 등록한 경우에는 2028년 7월 31일까지 해당 장치를 경찰 착용 기록 장치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요. 조문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경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것으로서 신체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 장치를 소속 경찰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에 등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시도청, 지방해양청이라고 안 돼 있어. 뭐라고요? 소속 경찰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 이렇게 돼 있어. 관서라고 돼 있지 시도청, 지방해양청이라고 안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속 경찰관서니까 경찰서도 들어가겠죠. 뭐 그거야. 됐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X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23번은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답은 거기 나와 있는 나만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요 24번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2번을 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 출동하겠죠. 출동하는데 어떤 건물이 붕괴 위험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있으면 위험하니까 사람들한테 피하라고 당연히 피난 명령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난 명령했는데 안 피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온 것도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거기 앞에 경찰관은 이렇게 돼 있죠.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경찰청장 등은이라고 돼 있어요. 경찰관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경찰청장 등은 누구입니까? 경찰청장, 시도청장, 서장님이잖아. 그분들이야. 청장 등은. 그거는 경찰관이 아니고. 자, 이것도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4번에 112 접수 및 처리와 관련된 녹음 녹화자료, 이 녹화자료 보관은 3개월이죠? 근데 물론 부득이하면 연장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경찰관이고 경찰청장 등은이에요.
자, 그 다음에 25번을 가볼게요. 25번이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것도 판례 있죠. 판례를 봐야 되거든요. 판례의 원문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가지고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이제.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비례 원칙의 내용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무슨 성? 적합성. 그 다음에 무슨 성? 필요성. 그 다음 무슨 성? 상당성이죠. 그죠? 이렇게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이렇게 내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까? 셋 다 있어야 됩니까? 셋 다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그건 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이거는 충족되는데 이거 없어도 비례원칙 위반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먼저 1번부터 볼게요. 집시법 10조에서 일률적으로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자,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건 판례가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건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판결 났습니까? 한정위원 판결이 났었잖아요. 그죠? 한정위원이 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자, 일몰부터 자정 12시까지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건 이거는 위헌이야. 근데요, 자정부터 일출까지 12시 넘어서부터 해가 뜰 때까지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건 위헌이에요. 이건 합헌이었어요. 합헌이었잖아. 이 판례와 관련된 거여서 거기 보시면 우리 법에서 야간 시위를 1조 금지하는 것은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로 없는 지나친 제한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정위원 난 거야. 그거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2번 볼게요.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고 대규모 집회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하나요?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5개지 피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여기가 국회의사당이잖아요. 국회의사당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 100m 안에서는 5개 집회나 시위를 허용합니까? 원칙은 금지하죠. 그런데 이 안에서 예외적으로, 금지긴 한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죠? 허용되는 경우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밑에 해설을 보시면, 조문 보시면 보세요. 1번 국회의사당인데 뒤에 봅시다. 다만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다음 강목이 가와 나 두 개잖아요. 가가 뭐예요? 국회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하고 대규모 집회 시위로 확산 우려가 없는 경우 두 개 아시겠죠? 그럼 질문할게요.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됩니까? 여기는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됩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회의사당은 다만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야.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충족돼야 돼. 하나만 충족돼도 돼? 하나만 충족돼도 돼요. 하나만 충족돼가지고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 국회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또는요 대규모 집회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근데 문제 가볼까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국회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고 그리고 대규모 집회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그럼 이 말은요
둘 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아니잖아요. 둘 중에 뭐만 하나만 있어도 된다니까. 두 개가 다 충족되는 게 아니어도. 그래서 X래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어요. 참 그죠? 참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이런 식의 문제를 내버려서, 그러니까 이것과 아까 앞에서도 좀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문제를 내고 있네요. 지금 간부 시험에서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야.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3번 조심하세요. 국회의장의 보세요. 국회의장의 공간으로부터, 여기가 국회가 아니고 국회의장 공간입니다. 의장 공간으로부터 100m 이내는 5개 집회를 옛날에 절대 못하게 했었잖아. 물론 지금은 이제 이거 헌법 불합치 났거든요. 근데 헌법 불합치 나면서 문제가 뭐였냐면 절대 못하게 한 게 적합성과 필요성과 상당성을 다 갖추면 정당한 거고,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위헌인 거잖아, 그죠? 자, 그거에 대해서 보세요. 3번. 국회의장 공간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일체의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순성은 갖췄다. 이건 갖췄대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절대 못하게 하는 건 모순성 적합성 갖춘 거야. 그러니까 적합성 위반은 아니야. 근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그 밑에 이제 해설에 제가 써놨는데 그 중략 볼게요. 밑에 국회의장 공간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전면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함으로써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바 과잉 금지에 반해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럼 이거는요, 가로에 무슨 성? 피해의 무슨 성?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반한다. 그럼 이 말은 이거는 위반은 아닌데 이거 위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래요. 그래서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적합성은 맞다. 근데 필요성과 상당성에서 탈락이다 걔는. 이렇게 봐버린 거예요. 참 쉽진 않죠. 이런 것도 이렇게까지 헌재 판례죠. 이건 헌재 판례 여기까지 내버린다는 건 우리 채용 시험은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것도 있네 이 정도 보십시오. 우리 채용 학생들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이 적합한 수단이긴 한데 뭐에 어긋난다고요? 필요성과 상당성에 어긋나니까 위헌인 겁니다. 헌법 불합친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번은 자율주동차잖아요. 자율자동차, 주행자동차. 요즘에 우리도 자율주행자동차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차 이런 걸 바로 내버렸는데 3번을 볼게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우리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법조문을 찾아보니까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 시스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보니까 1번은 아까 3번은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잖아요. 2번은 뭐예요?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이잖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 법조문은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 운전자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러면 3번이 왜 잘못됐습니까?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 운전자가 아닌 거잖아요. 뭐라고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 운전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인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문을 좀 바꿔놓은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좀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이죠. 27번은 많이 봤던 겁니다. 1번인데 이거 기억나세요? 보세요. 법률에서 공무원에게 의무를 뭐 했다? 부과했습니다. 근데 공무원에게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 공무원이 의무를 이행을 했다, 이행을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안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뭘 입었어요?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법에 있는 의무를 이행 안 해가지고 피해 입었을 때 피해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해 줄 거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거를 두 개로 쪼개라 그랬죠. 쪼개가지고 의무를 부과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이유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거거나 행정 조직 내부의 질서 유지를 위한 거다. 이런 취지로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럴 때 의무를 이행 안 해서 국민들이 피해 입어도 이거는 국가배상은 인정 부정이잖아 이건. 근데 그게 아니고 취지가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거다. 이런 경우에도 의무이행 안 해서 어떤 개인이 피해 입었다면 이거는 국가배 해줘야 된다 이거잖아. 이 내용이요. 우리 채용이도 나왔었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갑니다. 1번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 내용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더라도 이거네요. 전적으로 이거잖아. 이거라면 국민이 손해 입어도 국가배상 책임져 안 져? 안 진다고요. 했던 거잖아.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28번 보시면 28번에 관료제의 현상이죠. 근데 그 중에서 3번 볼게요. 관료제의 서열 구조인 조직 안에서 구성원은 자신의 무능력 수준에 도달해 승진하게 된다. 이게 할거주의입니까? 이게 무슨 원리? 피터의 원리잖아요. 할거주의는 뭐예요? 자, 관료제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관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관료들은 모든 분야가 다 잘한다. 자기 분야만 잘한다? 자기 분야만 잘하죠. 그러니까 자기 부서만 생각하고 다른 부서하고는 잘 지내 안 지내? 안 지내.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안 하잖아. 그게 할거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거겠죠. 그 다음에 29번은 너무 쉬운 문제. 3번 갈게요. 국회의 경이나 경찰은요.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라서 들어간 경찰인은 국회 안에서 현행범 있으면 의장의 지시를 받아 체포합니까? 체포한 후에 의장의 지시입니까? 체포한 후에 의장의 지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3번 잘못된 거 아시겠죠? 너무 쉬워요. 얘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30번에 균리과 어익의 조직 내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찰서가 있으면 서장님은 관리자잖아요. 관리자의 역할이죠. 관리자의 역할. 그래서 영어 첫 글자 따가지고 쭉 나와 있죠? 그거는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기획, 그 다음에 조직화, 인사, 지시 내지는 지휘, 조정, 보고, 예산 있죠? 이렇게 7가지를 따가지고 첫 글자 영어로 따가지고 만든 거야. 이게 바로 누가 갖춰야 될 역할이고 관리자 역할이에요. 관리자 역할.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거는 3번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요. 우리 채용 학생들도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무시하지 마시고요. 한번은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그 다음에 31번 갑니다.
품목별 예산제도 바로 갈게요. 4번 볼게요. 여러분 품목별은요. 뭐 중심입니까?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물품보다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적인 품목별이 아니고 뭐야? 성과주의잖아. 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4번이겠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거겠죠. 어렵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32번 가볼게요. 우리 장비관리규칙상 무기소지 적격심의위원회라는 거 봤죠? 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경찰관이 비위를 저질러서 중징계 대상이 될 때하고 사의 표명한 자 두 사람은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회수할 수 있다는데 의무회수, 회수할까 말까를 결정할 때 무기소지 적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 무기소지 적격심의위원회는 2번 회의는 공개예요, 비공개요? 비공개가 맞아요. 그리고 얘는 무기탄약 회수 대상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회수가 정당한가, 회수를 할 건가 말 건가 심의하는 것도 맞겠죠. 그리고 의결도 제과 출과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여러분 본 거예요. 근데 1번은 이런 말이 없어.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보세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무기소지 적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몇 명이에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이에요. 그리고 민간위원은 1명 이상이 들어가야 돼. 자, 됐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민간위원은 1번의 일반 민간위원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야에 전문성 갖춘 사람 이런 말 없어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듣고 흘리시면 되는데 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간위원은요.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성 갖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있죠? 갖춘 사람으로서 심의 대상자 소속 경찰기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민간위원. 그러니까 민간위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총포도금 화약류 분야에 전문성 갖춘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정신건강 분야에 전문성 갖춘 사람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걔가 잘못됐습니다. 1번. 나머지 보시고 그다음에 33번은요. 다음 설명하고 있는 정책 결정 모델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있죠.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정책 결정하는 사람이 이것저것 모두 다 따져가지고 가장 좋은 안을 결정할 것 같은데 실제로 안 그렇다고요. 실제로 그냥 주칙 거기 정책을 중구난방으로 결정한다는 거야. 무슨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요. 자, 그 쓰레기통 안에 4가지 있죠. 4가지 요소가 뒤죽박죽으로 있다가 그게 우연한 일이 터지다 보니까 4가지가 만날 때가 있다 그러지. 그래서 우연하게 정책 결정이 돼버린다. 이게 무슨 모델? 쓰레기통 모델이에요. 그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정책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라는 가정은 부정하는 거야. 합리적이 아니래. 그래서 정책 결정 상황이 불확실성과 심한 혼란 상태에 놓여 있는 거야. 뒤죽박죽이야. 그래서 4가지가 한꺼번에 우연하게 만날 때 정책 결정된다는 거니까 이게 바로 정책 결정 모델 중에 뭐라고요? 쓰레기통 모델인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4번 보세요.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인간의 특정 욕구가 동기부여를 일으킨다. 그럼 질문할게요. 우리가 동기부여 이론에는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이 있는 거 아시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인간의 특정 욕구가 동기부여 된다는 게 무슨 내용 이론이냐? 내용 이론, 과정 이론 찾으라는 문제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메슬로의 욕구 5단계 이론, 내용 이론이죠.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도 내용 이론이고, 그리고 저 뒤에 마의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요인이 이 3가지가 여기서는 내용 이론이죠. 그럼 여러분들 브룸의 기대 이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포토롤로의 업적 만족 이론, 거기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이런 게 바로 뭐예요? 과정 이론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와 라 빼고 나머지가 내용 이론이 되는 거 아시겠죠? 이것도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35번은 좀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뉴아키 도보 순찰 실험은 일단 보세요. 자, 2번에 캔자스시 예방 순찰 실험을 통해서 차량 순찰 수준을 증가해도 범죄는 감소 안 했죠. 그리고 시민들은 순찰을 늘리고 줄이고를 몰랐잖아. 그러니까 2번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난선 기억납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가 순찰 구역이면 딱 여기가 우범지대여가지고 여기만 정기적으로 순찰 돌아. 여기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걸 정선 순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난선 순찰은 이거죠. 여기가 이제 구역인데 난선이니까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순찰 나간 경찰이 자기 맘대로 돌아다니는 거야, 막. 자, 그럼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어느 경우에 범죄 예방 효과가 더 높아요? 난선일 때죠.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도 경찰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방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난선 순찰은 불규칙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범죄자의 경찰 순찰에 대한 예측을 교란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 맞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난선 순찰하면요, 범죄 예방 효과는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순찰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감독하기 어렵지. 감독이 어려워. 근데 정선 순찰은요, 정해져 있으니까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져. 근데 뭐는 강점입니까? 감독하기는 편하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워커라는 사람이 순찰 기능 3가지 뭐 알잖아. 그러니까 2번, 3번, 4번 다 맞는 건 이거는 논란이 없어. 그러니까 답은 1번일 수밖에 없어요. 1번은요, 보세요. 뉴아키 도보 순찰 실험에서 도보 순찰을 늘려도 실제 범죄는 안 줄었잖아요. 하지만 시민들은 좀 더 안전하다고 느꼈잖아요. 근데 더더구나 뒤에 보세요. 도보 순찰 경찰관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아닙니다. 도보 순찰 결과 시민들도 더 안전하다고 느꼈지만요, 경찰들도 태도가 좋아졌어요. 경찰도. 그러니까 경찰들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가 아니에요. 경찰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됐어요. 경찰에게도. 그 부분 때문에 X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 1번일 수밖에 없겠죠. 나머지가 워낙 뻔하니까. 그 다음에 뒤로 가셔가지고 36번에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상 정의입니다. 자, 맞죠? 그리고 나도 보호실종아동도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서 경찰이 지금 보호가 있는데 맞잖아요. 그럼 장기실종은요, 보세요. 장기실종은 보호자로부터 맨날 얘기했던 거 이탈한지 아니잖아. 뭐예요? 보호자로 신고를 접수한지 아닙니까? 신고를 접수한 지지 이탈한 지가 아니었잖아요. 이건 옛날에 기출지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잘못됐고, 그 다음에 뒤에 가출인은, 가출인은 실종 당시입니까? 가출인 신고 당시입니까? 신고 당시였잖아, 가출인은. 실종 당시가 아니고. 잘못됐고, 그 다음에 발견지는 맞죠? 실종아동 등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인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라면 보호 중인 장소다. 맞죠? 그죠? 그래서 다와 라 2개가 잘못됐습니다. 그다음 보안 관찰.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이제 간부 학생들은 좀 더 들어가라고 했던 건데, 보안 관찰 처분 대상자는 4가지 조건. 무슨 범죄를 저질러야 돼요? 보안 관찰, 해당 범죄 내지는 이와 경합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아야 되고, 형기 합계는 몇 년 이상? 3년 이상 돼야 되고요. 형의 전부나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해당 범죄가
해당 범죄가 무슨 법에 나와 있는 범죄라고요? 첫 번째가 형법에 나와 있는 범죄가 있고, 군형법에 나와 있는 범죄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에 나와 있는 범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채용학생들은 형법만 제가 보라 그랬잖아요. 형법만. 그래서 형법에서 우리는 형법에 있는 내란의 죄, 외환의 죄 중에서 해당 범죄를 공부했다, 아닌 범죄를 공부했다, 아닌 범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아닌 범죄가 형법에 있는 내란, 외환죄가 뭐 아닙니까? 내일전. 내가 뭐요? 내란죄. 이런 일반의적 죄, 저는 전시군수계약 불이행죄는 아니야. 그리고 군형법에서는 단만 아니라고 했죠. 단순 반란 불복음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보안법 반, 찬, 회, 불, 특, 무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형법상, 잘 보세요. 형법상 일반의적죄는 아니야. 하지만 군형법에는 얘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가볼까요? 두 번째. 군형법상이야. 군형법상 일반의적죄는 해당 범죄 아니에요. 군형법상 일반의적죄는 해당 범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법상 일반의적죄는 아니라고요. 근데 군형법은 얘만 아니니까 일반이 다 들어가. 이거 아니면 다 들어가지. 따라서 2번이 잘못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8번 보시면 향정신성 의약품. 너무 뻔하네요. 내성이나 심적 의존성은 있지만 금단 현상은 일으키지 않는다. 뭐예요? LSD 아닙니까? 너무 쉽죠? LSD. 그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9번 갈게요. 외국인의 장기 체류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 자, 우리가 여기가 이게 출제어류 있어요. 출제어류. 정답이 두 개잖아요. 자, 보세요. 1번이 유학이죠. 유학비자가 D2예요. 맞죠? 그 다음에 2번이 연예인. 연예가 바로 E2가 아니죠. E6 아닙니까? 얘는. 예술응애. 얘 잘못됐죠.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게 4번이에요.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인데 괄호에 사실혼 관계 뭐요? 포함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했죠. 사실혼 관계를 빼려면은 굳이 사실혼 관계 제일 말을 써? 안 써? 안 쓴다 그러지.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함이니까 쓰는 거야, 가로를. 그래서 제외가 아니고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복수 정답이에요. 2번과 4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자, 마지막에 이제 거기 보시면 40번에 인질사건 발생 시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리마 증후군과 스톡홀름 증후군이 있어요. 리마는 이거예요. 보세요. 저기 페루 있죠. 남미 페루에 리마의 수도인데 거기에 일본 대사관에 투팍 아마르 혁명전사라는 테러 단체가 일본 대사관을 점거하고 일본의 외교 그 직원들을 인질로 잡고서 경찰과 126일 동안 대치했어요. 대치하다 보니까 인질범들하고 인질로 잡힌 사람들하고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126일 동안 같이 있으니까 친해져요. 친해져. 막 담배도 같이 피고. 그러면서 인질범들이 인질을 좀 불쌍하게 여기고 좀 동화되는 현상. 그게 리마예요. 반대로 스웨덴의 수도가 스톡홀름인데 스톡홀름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있었어요. 은행 강도가 은행을 강도하러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은행에 고객들이 있었겠지. 근데 그 고객들을 인질로 잡고서 경찰과 대치했는데 그때 그 고객 중에 한 명이 인질로 잡힌 사람 중에 한 명이 인질범하고 같이 경찰한테서 총 쏘고 대항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인질로 잡힌 사람이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게 그게 스톡홀름 증후군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마 증후군은요. 누가 누구에게 테러범, 인질범이죠? 테러범이 인질에게 동화되는 게 리마 증후군이고 2번 보세요. 인질이 테러범에게 동화되는 게 이게 뭐라고요? 스톡홀름 증후군이에요. 됐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 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채용 학생들은 뭐 다 한 번씩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잠깐만 봐보면은 아까 그 조선시대 있잖아요. 조선시대 그거는 뭐 보려고 하지 마셔도 될 것 같아요. 조선시대 거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만 보시고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빼고요. 나머지는 한 번 정도는 뭐 다 한 번씩 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특별하게 막 우리 시험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거나 그런 것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채용 학생들은 조선시대 그 부분만 좀 제거하시고 나머지 한 번쯤 이런 문제도 있구나 이렇게 보신다면은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는데 분명히 경간부 시험이 그러니까 채용 시험보다 분명히 쉽지는 않죠. 근데 어려운 이유가 제가 어려운 이유가요. 그러니까 정말 뜬금없이 막 이상한 질문들을 하나 갖다 내거나 또는요 워낙 개수가 많아요. 이번에도 개수형을 보니까 3개, 4개, 5개, 6개, 6개, 그 다음에 7개, 8개, 8개나 되네요. 8개나 개수형을 넣다 보니까 이거 학생들을 막 죽이는 거죠, 실제로. 정말 가장 안 좋은 형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양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출제하신 분들께서 개수형 문제를 넣으면은 난이도 조절이 쉽거든요. 좀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좀 간부 시험에서는 좀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채용 시험은 그렇게까지 개수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용들만 좀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볍게 일단 간부 시험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뭐 방향 설정도 하시고 좀 풀어보시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뭐 본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